어머니, 이 정도면 되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뭐 그렇게 드시려고 해요?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눈물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죠.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은주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그들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요. 돈 한 푼 없는 노인네 모시고 사는 것도 곡이에요.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찬물에 담긴 그릇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옆에서 침묵만 하고 있었죠.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아내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부부는 서로 하루 있었던 일을 즐겁게 나누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나이 들면 그런 거죠 뭐. 은주의 말에 성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밥을 적게 먹는 게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라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돌아가신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박정수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저도 당당했고 아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랍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어느 날은 은주가 제 약값까지 아까워했어요. 어머니, 이 약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너무 비싸던데. 혈압약과 무릎, 관절약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약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 없으면 안 먹어도 돼. 그날 밤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였어요. 이웃들과 마주쳐도 민망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냥 불쌍한 노인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순이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웃 할머니가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괜찮다고 거짓말하기도 싫었어요. 매일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눈치 보며 살고 숨죽여 지내고 혼자 외로워하고 72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말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벽에 손을 대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가슴이 자주 두둥거렸습니다. 숨도 가빠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또 병원비 걱정한다고 할까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설거지를 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옆에서 성훈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있어. 아마 은주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성훈이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심장이 위험합니다. 부정맥과 협심증 증상이 보이네요.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말에 성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성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린 돈이 없습니다. 성훈이의 말에 의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때 은주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냥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도 의료진이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맞아요. 솔직히 이런 큰 수술비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돈 걱정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살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기도 싫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일단 입원은 하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의사의 말에 성훈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비도 부담이에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보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은주와 성훈이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정말 어떻게 하지? 2천만 원은 너무 커. 솔직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해도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구나.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결하자고 말이에요. 아들 부부 몰래 병원을 나와 은행에 갔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 하나를 제게 맡겼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였는데 제가 상속받은 거였죠. 잔액 조회 부탁해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는데 통장을 봤더니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커지더군요. 할머니, 이건 건물 임대료 계좌입니다.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잔액이 12억 3천만 원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12억? 정말일까요? 직원이 상세 내역을 뽑아주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에서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벌써 10년 넘게 말이에요. 그제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순아, 언젠가 힘들 때가 올 거야. 그때 이 통장을 확인해 보렴. 내가 평생 모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여보, 그게 뭔 소린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에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미리 제 노후를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 눈치 보며 치료도 못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게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집에 도착하니 성훈이와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은행에 갔다 왔어. 은행에요? 왜요? 저는 통장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들이 종이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은주가 숫자를 세어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12억? 그래. 그 순간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수술 걱정은 없겠네요. 최고병원에서 받으셔야죠. 성훈이가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병원 알아볼게요. VIP실도 잡아드리고. 은주도 아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씁쓸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다른 재산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있었거든요. 남편이 남겨둔 것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남편의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 김말순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그 아래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상가 건물 외에도 아파트 2채, 땅 몇 필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뒀던 거예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저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반찬도 푸짐했고 국물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 모실게요. 은주가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진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잖아요. 은주야. 네, 어머니. 진심은 돈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내 눈물에 속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최고급 병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았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회복하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들 부부에게 다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퇴원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제 뜻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위한 교육 자금을 별도로 마련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훈이와 은주에게는 최소한만 남겨뒀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하신다고요? 성훈이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래,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게 가족이야? 성훈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후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노인정에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어요. 교회에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목사님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말순 집사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돈 쓰기구나 싶었어요. 은주는 여전히 제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어요? 괜찮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이제 외식도 자주 하고 좋은 옷도 사 입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중학생인 손자 지훈이와 초등학생인 손녀 민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야.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아이들은 돈보다는 할머니가 건강해진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말년에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저보고 너무 늦었다고,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어서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성훈이와 은주도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무시하지도 않고요. 돈의 힘이 무서우면서도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이죠. 72년을 살아보니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고맙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준 하늘에게도 고마워요. 어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72세에 찾은 진짜 행복.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하게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